띡! 바코드 스캐너의 단조로운 기계음. 그것은 군복을 벗고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메트로놈이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이 내미는 물건들의 바코드를 찍고 현금과 카드를 받아 계산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되는 영혼 없는 움직임이었다. 여기는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24시간 편의점. 형광등 불빛은 언제나 대낮처럼 밝았고 냉장고 모터는 잠들지 않고 낮은 소음으로 웅걸거렸다. 공기 중에는 컵라면 국물 냄새와 즉석 원두커피의 향, 그리고 온갖 인스턴트 음식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한때 화약과 강철, 땀과 흙먼지의 냄새가 나의 세상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 기억은 이제 이 인공적인 향기들 아래 아득하게 묻혀 있었다. 손님이 뜸해지는 자정 무렵, 나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맛 우유 하나를 꺼내 들었다. 나의 저녁 식사였다. 나는 가게 구석 온갖 재고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는 비좁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간이의자에 앉았다. 차가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 전투식량을 씹었고 지금은 그저 살기 위해 삼각김밥을 삼킨다. 시끌벅적했던 부대 식당. 전우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함께 먹던 뜨거운 국밥이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고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밤거리를 보았다. 저마다의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청춘들. 그 평범하고도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여군 최코 투스타 사단장. 한때 그것은 나의 목표이자 나의 존재 이유였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의 검은 베레모를 쓴 최초의 여군으로서 나는 누구보다 독하게 나 자신을 몰아붙였다. 남성 대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니,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별을 향해 달려가던 내 삶은 2년 전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이곳 편의점에 멈춰 섰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과거를 묻어버렸다. 이제 나는 강서연 대위가 아닌 그냥 편의점 알바생 강서연이었다. 그때였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창고를 뛰쳐나갔다. 휴대폰을 보며 걷던 한 학생이 높게 쌓아 올린 캔커피 진열대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다. 수십 개의 캔커피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학생이 당황해서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것은 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훈련으로 내 몸의 모든 세포에 각인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나는 바닥을 박차고 몸을 날렸다. 무게중심을 즉시 낮추고 쏟아지는 캔들의 낙하 궤도를 눈으로 쫓았다. 내 손은 캔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캔들의 운동 에너지를 역이용하여 그 방향을 옆으로 흘려보냈다. 손바닥과 손날을 이용해 캔들을 부드럽게 쳐내고 서로 부딪히게 하여 충격을 상쇄시켰다. 몇 개의 캔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대부분은 마치 무중력 상태에 놓인 것처럼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다가 내 손길에 이끌려 옆에 빈 공간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모든 것은 단 2~3초 만에 일어났다. 와! 학생은 입을 떡 벌린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대박.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무술이라도 배우셨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떨어진 캔 몇 개를 주워 올리며 대답했다. 예전에 합기도를 좀 배워서요. 별거 아닙니다. 거짓말이었다. 이것은 합기도 같은 호신술이 아니었다.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로 활용하는 특수부대의 생존 기술이었다. 내가 일어서는 순간 형광등 불빛에 눈썹 위쪽에 희미한 흉터가 스쳐 지나갔다. 헬기 레펠 훈련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할 때 생긴 아찔했던 기억의 흔적. 나는 나도 모르게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손님의 등장에 나는 다시 평범한 편의점 직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학생의 눈에는 여전히 경외감이 가득했다. 나의 평화로운 일상의 또 다른 변수는 박지훈이었다. 지훈이는 나와 같은 조로 일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앳되고 선한 눈을 가진 아이. 지훈이는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누구보다 밝게 웃었고 성실하게 일했다. 나는 지훈이와 유창한 수어로 대화했다. 서연 누나,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가게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어서 와. 지훈아, 숙제는 다 했어. 네, 근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이따가 손님 없을 때 가져와봐. 누나가 봐줄게. 지훈이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책임지는 것과는 다른, 보다 원초적이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술에 취한 듯 보이는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섰다. 그는 선반 사이를 비틀거리며 걷다가 물건을 찾지 못했는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 거기 학생 면도기 어디 있어? 카운터 뒤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지훈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남자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야, 학생 귀 먹었어. 내가 부르는 거 안 들려. 그제야 남자를 발견한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듯 손으로 귀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뭐야, 이 새끼. 귀머거리야 장애인이면 집에서 쉴 것이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나는 카운터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남자와 지훈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는 지훈이를 등 뒤로 보내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실려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청각 장애가 있어서 잘 듣지 못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도기를 찾으십니까?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분 나쁘게 비웃었다. 웬 참견이야. 당신이 사장이야. 장애인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손님. 내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인권 침해 및 모욕 행위입니다. 지금 정식으로 이 친구에게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기 위에 있는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천장 구석에 둥근 CCTV를 가리켰다. 남자는 내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다.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이내 에이, 재수없어 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뛰쳐나갔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지훈이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괜찮아. 내가 손으로 묻자. 지훈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서툰 손짓으로 내게 말했다. 네? 누나. 고맙습니다. 누나는 제 영웅이에요. 영웅, 나는 그 단어의 무게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온 패배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세상 속에서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평화가, 이 아이의 미소가 계속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금의 내가 가진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언제나 가장 밝은 빛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작은 평화를 위협할 진짜 어둠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화로웠다. 지훈이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손님들을 향해 더 밝게 웃었다. 나는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우리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카운터 구석에 나란히 앉아 내가 지훈이의 어려운 수학 숙제를 봐주곤 했다. 아이는 복잡한 함수 문제를 풀 때보다 수어로 나와 신나게 떠들 때 더 눈을 반짝였다. 누나,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막 총 쏘고 그랬어요. 지훈이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비슷해. 근데 누나는 총 쏘는 것보다 사람들 구해주는 일을 더 많이 했어. 우와, 멋있다. 역시 내 영웅. 아이의 순수한 동경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나는 영웅 같은 거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저 과거로부터 도망쳐 이 작은 편의점이라는 네모난 섬 안에 스스로를 유배시킨 겁쟁이일 뿐이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섬의 죄수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내가 만든 이 작은 평화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의 섬을 침범해왔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금요일 밤이었다. 밖에서는 거센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고 편의점 안은 비교적 한산했다. 나와 지훈이는 각자 맡은 구역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열렸다. 들어선 것은 3명의 남자였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아 축축하게 젖은 그들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비싼 브랜드의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목과 손목에 드러난 화려한 문신과 상대를 얕보는 듯한 거만한 눈빛은 그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물건을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카운터로 향했다. 그 당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것은 지훈이었다. 선두에 선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지훈이에게 말을 걸었다. 어이, 꼬마, 네가 박지훈 맞지? 지훈이는 남자의 입 모양을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는 짜증이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새끼가 대답 안 해. 네가 박지훈 맞냐고 물었잖아. 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진열대 정리를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 내가 나서자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웬 참견이야. 당신은 또 뭔데? 저는 이 가게 직원입니다. 이 친구는 듣지 못하니 용건이 있으시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래 잘 됐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꼬마, 박지훈 맞지? 얘네 엄마가 우리 형님한테 돈을 좀 빌려갔거든.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 갚을 날짜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전화를 싹 피하고 잠수를 타셨네. 그래서 아들내미 일하는 데까지 직접 찾아올 수밖에. 사채업자. 머릿속에서 위험 신호가 울렸다. 지훈이의 어머니가 홀로 지훈이를 힘들게 키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채까지 쓰셨을 줄은 몰랐다. 나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애썼다. 여기는 영업장입니다. 개인적인 채무 관계는 밖에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최대한 사무적인 말투로 그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험악한 남자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다시 지훈이에게 다가갔다. 야, 꼬마. 내 엄마 어디 있는지 물어. 좋게 말할 때 그는 위협적으로 카운터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훈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나는 카운터 아래에 있는 비상벨 버튼으로 몰래 손을 뻗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찰이 최대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내 손이 비상벨에 닿기도 전에 끔찍한 소리가 먼저 편의점 안을 울렸다. 아지압!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지훈이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돌아갔다. 남자가 그 거대한 손으로 아이의 뺨을 후려친 것이다. 이 새끼가 못 듣는 척 연기하는 거야. 뭐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내 눈에는 오직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지훈이의 얼굴, 그리고 그 작은 얼굴에 선명하게 떠오른 붉은 손자국만이 보였다. 뇌리로 군복무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인질 구출 작전 중 테러리스트에게 폭행당하던 어린아이의 모습. 그때도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심장 깊은 곳에 원초적인 분노만을 들끓게 하는 그런 감정.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내 등 뒤로 지훈이를 숨겼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 손 당장 치워. 내 기세에 남자가 잠시 주춤했다. 그는 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이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계집애는 네가 얘 엄마라도 돼. 아니면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아. 그는 나를 조롱하며 다시 지훈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목을 쳐내며 앞을 막아섰다. 한 번만 더 그 아이 몸에 손대면 내 손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아, 인연이 진짜 돌았나. 그의 동료 2명이 나를 둘러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내 앞에 세 표적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무게중심, 그들의 호흡까지. 모든 것이 내 감각 안에 들어왔다. 험악한 남자가 내 턱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 순간 남자가 비웃으며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용서할 수 없는 한마디였다. 야, 귀머거리 새끼. 내 엄마가 돈 못 갚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안 그러냐? 요즘 너처럼 어리고 신선한 장기는 비싸게 쳐주거든. 눈 2개, 콩팥 2개면 원금은 충분히 갚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강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 조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17 특수임무단의 예비역 대위 강서연이었다. 그리고 내 앞에 저들은 더 이상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아이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으려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자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이었다. 나는 나를 향해 날아오는 남자의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더 깊숙이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내 몸이 기억하는 살인 기술의 첫 번째 동작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좁은 편의점은 이제 나의 새로운 전장이 될 터였다. 나를 향해 날아오는 남자의 주먹. 그것은 내게 위협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간이 순간적으로 느려지는 듯한 감각. 나는 남자의 어깨,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 주먹의 궤도, 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것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주먹의 동선을 따라 몸을 살짝 흘리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내 몸이 그의 육중한 몸과 스치는 찰나 나는 왼팔 팔꿈치를 그의 오른쪽 옆구리, 정확히는 간이 위치한 늑골 아래 급소를 향해 망설임 없이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내 팔꿈치에 단단한 근육과 뼈, 그리고 그 안의 내장이 부딪히는 감각이 전해졌다. 가헝, 리더 격인 남자의 입에서 비명조차 아닌 바람 빠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두 눈이 충격으로 하얗게 뒤집혔다. 간에 가해진 충격은 일시적으로 호흡을 마비시키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 모든 것은 단 1초 만에 일어났다. 이 미친년이. 내 뒤에 있던 다른 두 명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내게 달려들었다. 한 놈은 내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놈은 내 허리를 껴안으려 했다. 다수와의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앞뒤로 포위당하는 것이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고꾸라지는 리더의 등을 발로 차며 그 추진력으로 몸을 날렸다. 내 뒤에서 달려들던 놈의 다리를 향해 나는 낮고 빠르게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다. 내 어깨가 그의 무릎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의 균형이 무너지며 그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뒤로 나자빠졌다. 그의 뒤통수가 과자 진열대에 부딪히며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과자, 봉지가 그의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놈.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번쩍이는 은색 칼날, 공업용 커터칼이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년아. 그가 칼을 휘두르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침착했다. 707에서 우리는 총기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냉병기를 이용한 그리고 그것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다. 저 조잡한 커터칼은 내게는 아이의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옆에 있던 음료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방패로 삼았다. 그가 휘두른 칼날이 냉장고의 강화 유리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그가 다시 칼을 고쳐주는 찰나의 순간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 문을 발로 차그를 밀쳐낸 뒤 바닥에 쏟아져 있던 콜라캔 하나를 발끝으로 튕겨 올렸다. 그리고는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듯 정확하게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캔은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 그의 미간에 명중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는 순간 나는 이미 그의 바로 앞에 도달해 있었다. 나는 그의 칼을 쥔 손목을 잡아채고 관절의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뚜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커터칼을 떨어뜨렸다. 나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다른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가격하여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편의점 안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다. 엎어진 진열대, 바닥에 나뒹구는 과자와 라면 봉지들, 터진 음료수 캔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액체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3명의 남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나를 지배했다. 살아있다는 감각,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가, 싸움의 본능이 깨어난 듯한 기분 나쁜 흥분감. 나는 이 감정이 싫었다. 그래서 군복을 벗었던 것인데 나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고 가장 먼저 지훈이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카운터 뒤에 웅크린 채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손으로 말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여전히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미지의 존재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아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 소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편의점 앞에 경찰차가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피곤해 절어 보이는 얼굴에 낡은 트렌치코트를 걸친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세상 모든 것에 실증이 난 듯 시니컬하고 무감각해 보였다. 그는 편의점 안에 난장판을 한번 훑어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내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입에서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혜옴,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는 내게 다가와 턱짓으로 쓰러진 남자들을 가리켰다. 아가씨, 이거 다 당신이 한 짓이야. 그의 말투는 명백히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무시하는 투였다. 아가씨라는 그 호칭이 거슬렸지만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정당방위였습니다. 내가 짧게 대답했다. 내 대답에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정당방위 건장한 남자 셋이 피떡이 돼서 바닥에 뻗어 있는데 이게 정당방위로 보여? 그는 나를 잠재적 범죄자 혹은 싸움에 미친 여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아가씨, 깡이 보통이 아니네. 말솜씨도 제법이고. 근데 그딴 건 경찰서 가서 해.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경찰서로 갑시다. 그는 내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나는 아이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낸 뒤 경찰을 따라 나섰다. 나는 육탄전에서는 승리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시작될 싸움은 주먹이 아닌 법과 편견, 그리고 시스템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일 것이라는 것을. 낡은 트렌치코트의 형사, 그의 이름은 최진혁이었다. 나는 그의 찌든 얼굴을 보며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예감했다. 경찰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기력 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낡은 서류에서 풍기는 먼지 냄새와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희미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와 함께 경찰서로 온 3명의 건달들은 편의점에서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엄살을 부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들은 피해자로서 구급대원들의 보살핌을 받았고 나는 가해자로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취조실로 향했다. 지훈이와 지훈이의 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다. 지훈이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허리를 숙이며 연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 대한 미안함과 앞으로 닥쳐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옷자락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이를 위해 싸운 결과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준 셈이었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취조실은 영화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춥고 비좁았다. 나는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최진혁 형사를 마주보았다. 그는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귀찮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자, 봅시다. 피해자 진술서는 확보됐고 병원에서 끊어온 진단서도 여기 있네. 그가 내 쪽으로 서류를 밀었다. 김모 씨, 우측 늑골 실금, 전치 4주. 이모 씨,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전치 3주. 박모 씨, 우측 손목 인대 파열, 전치 6주. 아주 그냥 작정하고 사람을 패셨구만. 그는 혀를 차며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무슨 흉악범이라도 되는 듯한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디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아가씨 한 명.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강서연 씨, 나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지훈이의 장기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풀려나자마자 지훈이와 그 어머니를 찾아가 끔찍한 보복을 할 것이 뻔했다. 내가 겪게 될 불이익보다 그 아이가 겪게 될 위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나의 침묵은 내가 지훈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의 침묵에 최 형사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를 압박했다. 강서연 씨,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수사 비협조에 해당돼 묵비권 행사할 수 있지. 하지만 당신한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것만 알아도. 그는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려다. 취조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신경질적으로 다시 집어넣었다. 솔직히 말해봐요. 그냥 저놈들이 좀 시비 거니까 욱해서 한 대 친 거지. 젊은 아가씨가 혈기가 넘쳐서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서 좋게 끝낼 수도 있다고.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의 말은 회유를 가장한 협박이었다. 그는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이 귀찮은 사건을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처리하고 싶을 뿐이었다. 내가 겪었을 공포, 내가 지키려 했던 아이의 절박함 따위는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말 안 듣는 고집 센 여자일 뿐이었다. 내가 계속 침묵을 지키자 그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내 눈치를 살피더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한층 더 굳어져 있었다. 일이 아주 귀찮게 됐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 전화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백상철, 그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경찰 상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이다. 강서연 씨, 상황이 당신한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 피해자 쪽에서 합의는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고 당신을 특수폭행 혐의로 정식 고소했어. 특수폭행, 정당방위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명이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입 닫고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절차대로 갈 수밖에. 지금부터 24시간 주지. 그때까지 자백을 하든 아니면 당신한테 유리한 증거를 가져오든 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 이 시간에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야. 알아들었어. 그는 내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24시간. 그 시간 안에 내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나는 꼼짝없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유일한 증인인 지훈이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최 형사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말이야, 당신 신원 조회해보니까 과거가 좀 특이하던데. 육군 대위 전역, 그것도 707 특임단 출신 어쩐지 싸움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했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괜히 일 커져서 언론의 특전사 출신 여군, 편의점에서
민간인 집단 폭행 같은 자극적인 기사라도 한 줄 나면 당신 인생 아주 피곤해지는 거야. 전과자 딱지 붙고 인간 흉기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가 좋게 말할 때 그냥 자백해. 그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말이었다. 내가 조국을 위해 바쳤던 청춘과 훈련의 시간들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웠던 기술들이 사람을 해친 흉악한 범죄의 증거가 되어버렸다.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철창문이 철컹 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벽이었다. 내가 믿었던 법과 시스템은 결국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은 약자를 2번 죽이고 있었다. 억울하고 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지훈이에 대한 걱정이었다. 내가 만약 진실을 말해서 저 건달들이 풀려나 지훈이를 찾아가면 어떡하지? 그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나는 눈을 감았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고 말지. 내가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저들도 더 이상 지훈이를 건드리지 않겠지. 지훈이만, 그 아이만 안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나는 스스로를 위한 변호를 포기했다. 나의 침묵은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방어였다. 나는 이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나의 명예와 자유가 끝장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나의 시련은 이제 막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취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24시간의 유예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창밖은 어느새 밝아왔지만 내 세상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최진혁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내 앞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강서연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지금이라도 자백하면 내가 검사한테 잘 말해서 정상 참작이라도 받게 힘써 볼게.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포기한 듯 말했다. 알았어. 그럼 절차대로 합시다. 구속영장 신청서 작성 전에 피해자, 아니, 참고인 조서 하나만 더 받아야 하니까. 잠시 후 취조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와 지훈이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지훈이는 어머니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아이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나만의 신호였다. 최 형사가 지훈이 어머니에게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졌다. 그녀는 그저 죄송합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라는 말만 사흘이 반수뿐이었다. 그때 최 형사가 나를 가리키며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아드님을 폭행한 가해자가 이 여자가 맞다는 거죠.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지훈이의 작은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 앞으로 달려들었다. 어며, 지훈아. 아이는 최 형사의 책상 위에 있던 펜과 메모지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꼬마야. 장난치지 마. 최 형사가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훈이는 다 쓴 메모지를 옆에 서 있던 젊은 경찰관의 손에 쥐어주었다.
젊은 경찰관은 메모를 읽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최 형사에게 메모지를 건넸다. 초의 반장님, 이거 한번 보시는 게... 최 형사는 귀찮다는 듯이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아이의 눈물 자국으로 번진 서툴지만 절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편의점 CCTV. 소리를 꼭 들어야 해요. 제발, 누나는 죄가 없어요. 제발. 최 형사는 메모지를 보고도 코웃음을 쳤다. CCTV에 소리가 녹음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알았어. 아주 소설을 쓰는구만. 귀찮게 구네. 정말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절차상 확인은 해야 했는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 초의 반장인데 어제 그 편의점 CCTV 영상 파일 음성 녹음된 원본으로 이쪽으로 바로 전송해. 지금 당장. 잠시 후 그의 노트북으로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는 노트북을 취조실의 대형 모니터와 연결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그 대단한 진실이라는 게 뭔지. 그는 먼저 음소거 상태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내가 건달들과 대치하는 상황부터 그들을 차례차례 제압하는 모습까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 형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봐, 영상만 봐서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저놈들을 팬거나 마찬가지야. 이걸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마우스 커서로 음소거 해제 버튼을 클릭했다. 자, 이제 소리까지 들어보자고. 얼마나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순간 취조실의 스피커를 통해 그날 밤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건달들의 거친 욕설, 지훈이를 향한 협박, 그리고 아이의 뺨을 때리던 그 날카로운 마찰음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선명하게. 야, 귀머거리 새끼. 내 엄마가 돈 못 갚으면 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지. 안 그러냐 요즘 너처럼 어리고 신선한 장기는 비싸게 쳐주거든. 눈 2개, 콩팥 2개면 원금은 충분히 갚겠는데. 그 목소리가 취조실 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이의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젊은 경찰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리고 최진혁 형사, 그의 얼굴에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권태와 시니컬한 표정이 마치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 위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뒤로 돌려 그 부분을 다시 재생했다. 신선한 장기가 비싸게 팔리거든. 그 잔인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듯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내가 왜 그토록 침묵했는지, 내가 왜 모든 것을 뒤집었을 각오를 했는지, 그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듯 했다. 그의 얼굴 위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깨달음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한 사람의 처절한 사투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 영웅을 범죄자로 몰아쓰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뒤덮은 것은 깊고 깊은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편견과 나태함이 하마터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진짜 악인들을 풀어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모니터 전원을 꺼버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자신의 마른 얼굴을 두 손으로 쓸어내렸다. 한참 뒤에야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은 존경과 자기 혐오가 섞인 낯선 목소리였다. 강서연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나를 다시 고쳐 불렀다. 아니, 강서연 선생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가 차갑던 취조실의 공기를 가르며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시스템 속에서 무감각해졌던 한 늙은 형사의 양심이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였다. 나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최진혁 형사의 사과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첫 불씨가 되었다. 그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순간 그는 더 이상 시니컬한 늙은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잠들었던 정의감을 깨운 한 명의 진짜 경찰로 돌아와 있었다.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최 형사는 즉시 그의 팀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명령을 하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악을 뿌리 뽑겠다는 서슬 퍼런 분노가 실려 있었다. 당장 저놈들 다시 잡아와 죄목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공갈 협박 및 납치 미수, 장기 매매, 예비 음모 혐의를 추가해 그리고 이놈들 배후에 있는 백상철 그 개새끼 관련된 놈들 싹 다 긁어모아서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이 동네 양아치 새끼들 씨를 말려버릴 테다. 나는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실을, 지훈이와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협박과 공포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내 진술과 CCTV의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 며칠간 동네는 물론이고 전국의 뉴스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편의점 여직원 알고 보니 특전사 출신 영웅 장기매매 시도 조폭 일망타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내가 원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그 덕분에 백상철의 불법 사채 조직과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들은 결국 조직범죄단으로 묶여 전원 구속되었고 그들의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며칠 뒤 나는 마지막 진술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데 최진혁 형사가 나를 불렀다. 강서연 선생님, 잠시 제 사무실에서 차나 한잔 하시죠. 그는 더 이상 나를 아가씨나 강서연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낡은 사무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는 직접 타온 믹스커피를 내게 건넸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구르다 보니 사람이 참 무뎌집디다. 매일같이 쓰레기 같은 놈들만 상대하다 보니 세상 모든 사람을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버릇이 됐어요. 진짜 영웅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왜 경찰이 됐었는지 처음 그 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박지훈 학생과 어머님은 저희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숙소로 모셨습니다. 백상철 일당이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 후에도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신변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는 진심 어린 속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을 때 가게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편의점 사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강 선생, 정말 고맙네. 강 선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게랑 지훈이 다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그는 내게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내밀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제발 우리 가게 매니저를 맡아주게.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챙겨줄 테니 제발 부탁하네. 그의 간절한 제안에 내가 무어라 답을 하기도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다. 강대위, 잘 지냈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중후한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대대장님, 나의 칠봉777 시절. 나를 가장 아끼고 신뢰해 주셨던 윤성준 대령님이었다. 그는 이미 전역하여 민간 기업의 임원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뜻밖의 연락이었다. 뉴스 봤네. 방송에서 자네 얼굴이 나오는데 한눈에 알아봤지. 여전하더군. 강대위, 그 눈빛, 그 강단.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방식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다. 짠 같은 특급 인재가 편의점에서 카운터나 보고 있는 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야. 그래서 연락했네. 본론만 말하지.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새로운 보안팀을 꾸리려고 하네. 단순 경호팀이 아니라 VIP의 동선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기 대응 훈련까지 총괄하는 전략적인 팀이야. 자네가 필요하네. 제가 말입니까? 그래, 자네. 자네의 그 전술적 식견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강인한 정신력. 우리에게는 자네 같은 리더가 필요해. 보안 컨설턴트 겸 수석 교관으로 와주게. 자네의 그 귀한 기술과 경험. 이제는 썩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 써야지.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편의점 매니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안팀 수석 교관. 하룻밤 사이에 내 앞에 두 개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하나는 내가 선택했던 평온한 삶의 연장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와의 재회였다. 며칠 뒤 나는 지훈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 지훈이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불안한 얼굴이 아니었다.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된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나이에 맞는 평화와 밝음이 돌아와 있었다. 우리는 강변의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지훈이가 나에게 수어로 물었다. 누나, 이제 뭐 할 거예요? 계속 편의점에서 일할 거예요. 나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윤 대령님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지훈이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손짓했다. 나 때문에 누나 꿈이 망가졌어요. 군인으로 계속 있었으면 지금쯤 별을 달았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이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아이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나의 마음을 전했다. 지훈아, 누나가 군대에 있을 때 목표가 있었어.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이 되는 거였지. 그 별을 어깨에 다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어깨에 다는 별은 아주 무거워. 때로는 그 무게가 사람의 어깨를, 마음을 짓누르기도 해. 하지만 그날 밤 편의점에서 너를 지켜냈을 때, 그리고 네가 안전해진 걸 확인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은
깃털보다 가벼웠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누군가의 어깨에 별을 달아주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한 명을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새로운 꿈을 찾은 거야. 장군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빛나는 꿈을. 그러니까 지훈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고마워. 내 덕분에 누나가 진짜 가야 할 길을 찾았으니까. 내 수호를 본 지훈이의 눈에서 이번에는 미안함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물 위로 비친 저녁 노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더 이상 편의점의 퀴퀴한 창고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았다. 나의 새로운 전장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 통유리로 된 깔끔한 오피스 빌딩 12호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K-Shield 솔루션. 내가 지난 1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보안 컨설팅 및 경호 훈련 전문 회사의 이름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인식 능력입니다. 위협은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방심하고 있는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기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자신감과 전문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십 명의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과거 707에서 사람을 살상하고 생존하기 위해 배웠던 기술들은 이제 사람들을 지키고 교육하는 평화의 기술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윤성준 대령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나의 삶은 다시 한번 180도 바뀌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작은 회사를 차렸고 나의 실전 경험과 전술적 지식은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호신술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나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투스타 사단장이 되겠다는 과거의 꿈은 사라졌지만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장군보다도 더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전 교육이 끝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렸다. 그때 내 사무실 문을 열고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누나, 저 왔어요. 훌쩍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대학생의 모습. 박지훈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둡고 주눅든 얼굴의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경찰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 아래에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아이와 그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지훈이는 당당히 명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면 이곳으로 와 나의 가장 든든한 조수가 되어주었다. 지훈아, 어서 와. 오늘 저녁 수업 준비는 다 됐어. 내 수강생분들 다 오셨어요. 누나만 오시면 돼요. 우리가 향한 곳은 사무실 옆에 마련된 넓은 훈련장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10명 남짓의 수강생들이 몸을 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훈이처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무료 호신술 교실. 이것은 K-Shield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내게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고 지훈이는 내 옆에서 나의 말을 수어로 통역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연입니다. 오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어 기술에 집중했다. 특히 그들의 약점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등 뒤에서 접근하거나 방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소리 대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십시오. 바닥의 작은 진동, 공기의 미세한 흐름, 상대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소리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훈이를 파트너 삼아 직접 시범을 보였다. 지훈이가 내 등 뒤에서 소리 없이 접근했을 때 나는 바닥에 비친 그의 그림자를 보고 몸을 돌려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수강생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들은 이곳에서 단순한 호신술이 아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배우고 있었다.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땀 흘린 수강생들의 얼굴에 피어난 뿌듯한 미소를 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는 지훈이와 함께 훈련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최진혁 형사가 문께 서서 우리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시니컬한 형사가 아닌 가끔씩 들러 안부를 묻는 편한 동네 아저씨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우리 강 선생, 오늘도 좋은 일 하셨네. 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훈련장 한쪽에 나란히 앉아 아직 땀의 열기가 식지 않은 공간을 바라보았다. 최 형사님은 어쩐 일이세요? 또 무슨 사건 터졌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던 길에 강 선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훈련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강 선생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군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쯤 저기 북쪽 어디 전방에서 별 달고 아주 멋진 사단장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깝지 않아.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훈련장 저편에서 수어로 즐겁게 대화하며 함께 매트를 정리하는 지훈이와 다른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 어떤 후회도 없는 평화로운 미소였다. 글쎄요, 형사님, 나는 최 형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는 여기서 더 위대한 사단장이 된 것 같은데요. 나의 사단은 총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과 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평범한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대신 자신감과 희망을 가르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군보다 삶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별이었다. 최 형사는 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듯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학생들에게로 향했다. 자, 다들 마무리 스트레칭 합시다. 오늘 배운 거 잊지 말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나는 지훈이와 함께 학생들 앞에서 스트레칭 시범을 보였다. 우리의 움직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이제 함께할 동료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갈 미래가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땀방울들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